프로야구 넥센의 그 대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자, 이분이 왜 프로야구를 운영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유니콘스가 현대그룹이 망한 뒤에 해체가 되는 것을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시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폰서를 구해서 처음에는 뭐 우리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어 회사 넥슨이 이제 또 스폰서를 맡았죠. 그래서 저런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했는데 지금 현재 프로야구 순위에 2등을 하고 있고, 계속 최근 들어서 한 몇 년간은 상위 순위에서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타구단에 비싸게 매각을 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그렇게 좋은 선수들을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또 실력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데도 이군을 운영을 잘하는지,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공정성을 부여하는지, 어쨌든 넥센의 성공 비결은 매우 국민들한테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저 모기업이 없는 뭐 롯데라든지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모기업이 없는 태생적인 약점을 이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현장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야구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적인 야구단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최대 투자자이자 구단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장석 대표의 사례가 한 10여 년 전에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다가 추구하는 미국 오클랜드 구단의 빌리 빈 그 단장의 어떤 홈런을 많이 치거나 타율이 높은 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률이 높은 타자가 중요하다 해서 야구의 수학적 통계를 가져와서 성공한 그런 사례를 한국에 접목시킨 거다. 이것은 영화로, 미국의 사례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해서 작품성적으로나 흥행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는 강정호, 올해는 박병호와 손승락, 유한준이라는 선수를 타구단에 매각하고 미국으로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여전히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십 년 역사에 재벌 산하 야구 구단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요. 프로야구에서 성공을 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이룰 수 있다. 즉 관리, 통제로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넥센의 이장석 사장도 돈이 문제가 되어서요.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이장석 넥센 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중앙지검이 11일 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특가법상 사기 횡령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08년부터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씨와의 분쟁을 지금 이 야구단에 만드는 부분에 투자를 시킨 부분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지분을 몇 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니다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형사 고소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 홍성은 씨 측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횡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단 자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를 찾아냈고요.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장석 대표는 왜 프로야구단을 운영했을까요? 본인은 이렇게 구단을 인수해서, 망하기 직전의 구단을 헐값에 인수해서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해서 궤도에 오르면 비싼 값에 팔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많은 의심이 있었죠. 근데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현대 유니콘스라는 명문 구단을 헐값에 사들여서 자익을 실현하려고 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 인수 이후에 여러 차례 매각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이 온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팔려고 한 적은 없다, 다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분이 이걸 팔았다고 해서 뭐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자, 매각 가치를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구단을 만든다는 것. 두 번째는 경영 구조가 튼튼한 구단을 만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미 넥슨 구단이 실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창단 이후 3년 동안 넥센 구단의 단기 순손실이 4억에서 6억밖에 안 됐는데 2011년부터는 40억대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23억이 넘었습니다. 자, 처음이 오히려 많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담배 회사, 나중에는 타이어 회사 끌어들여서 이 스폰서를 세웠는데 엄청 이 손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잘 될수록 손실이 많았냐 의문이 있겠죠. 2015년은 강정호의 포스팅 수입 55억이 들어간 해입니다. 강정호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미국 구단에서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자, 구단 채무는 2008년 101억에서 작년에는 346억으로 3.4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사견을 전제로 넥센 구단 재무제표에 대해 의구심이 가는 숫자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표가 매각 차익이라는 장기 이익 대신 단기 이익을 추구하면 어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키워갖고 비싸게 팔아서 한 방에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눈앞에 이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수입 중에서 내가 좀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됐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 대표가 구단 수입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구단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2014년 선수단 연봉을 제외한 구단의 임직원 임금비가 29억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죠. 넥센 구단 같은 경우에 뭐 직원들이 몇 명 된다고, 선수 말고요. 그런데 이게 2015년은 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31억이 늘어났죠. 구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했는데 프런트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연봉도 오르지도 않았고 임원 보수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만성 적자에 채무가 늘어나는 기업이 이렇게 직원 월급을 과다하게 늘려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결국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이장석 대표가 단기 이익을 구단의 돈을 빼가는 걸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와서 검찰은 위법적인 수단으로 개인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초에 이장석 대표는 미국에서 이 구단의 초창기 돈을 댄 홍성은 씨에게 40% 지분을 넘긴다고 계약하면서 야구 규약을 무시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야구 규약 구조는 지배주주 변경을 총재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넥센에서 지분을 미국에서 투자한 사람한테 40%를 주려면 KBO, 이 한국 프로야구 연맹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투자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죠. 넥센 구단은 지분 양도는 홍성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한 업체와 안산시가 추진 중이던 돔구장을 홈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고 20억을 받았는데 연고지를 지금 한때는 지금 목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척동 돔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를 옮길 때는 KBO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당시 언론에 2군 경기 일부를 배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약서에는 안산시를 연고지로 하고 안산동 구장을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야구에서요 성공한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입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입증하면 그것을 또 돈으로 받아가야 되겠다, 돈을 목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한국의 프로야구 중에 넥센만 빼고 나머지 모든 구단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직은요, 솔직히 말하면 구단의 이미지, 구단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요. 최초로 돈을 벌기 위한 운영을 하는 이런 구단이 만들어졌으면 적어도 이 법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걸 갖다가 파는 쪽을 하는 것이 맞죠. 팔고 손을 떼야 되는데 이분 좀 운영해 보니까
들고 있으면서 장기간 돈을 빼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선수, 무명 선수 발굴해서, 한무리간 선수 발굴해서 잘 키워가지고 그 선수를 또 비싸게 파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장사고, 다른 구단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니까 한마디로 프런트하고 그 다음에 야구단 운영에서 감독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충돌을 하고 저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감독은 형식적으로 세우고 그야말로 프롬프로에서 선수를 장악해서 발굴해서 키우고 팔고, 이런 부분에서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이 프로 스포츠가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법과 규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팔고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이런 방식으로 뒤로 돈을 빼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자부심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법적인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BO, 한마디로 프로야구 연맹은 뭘 한 겁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요. 야구단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많았지 않습니까? KT는 창단을 했고, 또 NC도 또 창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야구단을 운영하면 새로 창단하고자 하는 회사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얹도록 KBO가 중재를 해서 하든지 했어야죠. 지금까지 나눴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언론사 기자가 짐통데이색에서 인형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한 2시간 하니까 완전히 그냥 기절할 것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서 이 음료 캔 하나 주니까 꿀맛 같으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료가 한 8,000원, 7,000원 이래 되니까 그 시간당 2, 3,000원을 더 받겠다고 그냥 서가지고 있어도 그늘에 숨이 컥컥 막히는 더위에 인형탈을 쓰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싼 학비, 낮은 장학금 수혜율, 이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잡으려고 이 경쟁도 예사가 아닙니다. 이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신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30분 떨어진 집에서 이 노원구 편의점까지 가는데요. 벌써 4개월째인데 뭐 근처에 영화관 급쇼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차례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이것도 일자리 얻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그나마 가까운 번화가로 눈을 돌려서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학비, 높은 장학금, 문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쟁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지금 경쟁이 보통 치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업도 어려운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도 그 취업 문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바몬이라는 아르바이트 알선 대사가 내놓은 상반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120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편집, 교정, 교열 아르바이트는 경쟁이 58대 1이라는 겁니다. 또 이벤트, 행사, 스텝은 17.4대 1, 보조교사는 16.8대 1, 영화관 공연장 도우미는 16.7대 1.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아르바이트는 10대 1이 다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2.16대 1, 그 다음에 최근에는 3.9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덜한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알바 자리를 구하는데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급 탓에 일을 하면서도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 상반기 20살, 24살짜리 청년들이 일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커피 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순이었는데요. 이들 업종의 시급은 편의점이 6,232원, 음식점 6,857원, 커피점 6,324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즉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임금 7,145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신촌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한모 씨는 대학 전공과 연관된 아르바이트는 높은 경쟁률과 부족한 실력 탓에 얻기 힘들고 과외비 역시 30년 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과외비나
그래서 편히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속도 편하고, 그런데 평일날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4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결과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안을 말해야지 대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안을 말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을 이런 데 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또 박원순이 50만원씩 준다니까 60만원씩 취업에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거기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해서 일을 하면 그 업체가 보태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청년수당 형태로 약간을 한 돈 1,000원씩이라도 시간당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되고요. 또 저임금을 안 주는 부분도, 최저임금을 안 주는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젊은 층에게 희망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250만 명이 넘는데 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이나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연쇄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 해서 반대하는데, 300만 명이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연쇄적인 임금 인상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것도 벌써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뭐하냐는 겁니까? 하느니 지금 올해 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280만 명, 내년에는 313만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로자 6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2010년 12.4%에서 올해는 14.6, 내년에는 16.3%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애로 등을 고려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이 최저임금 미달되는 근로자들이 한동안은 줄어들다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종을 보면 농림업, 음식 숙박업, 예술 여가, 사업 지원,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이런 데가 많습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 업종이 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그 이상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임금이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이렇게 물게 되는데, 근데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서 위반이 줄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신고가 그 다음에 적발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봤자 전체 임금을 인상시킬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연관관계가 0.2%, 개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요, 최저임금을 도저히 지불할 여건이 안 되는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보조해 주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육아보다 이런 이 아르바이트 직종에 있어서 한마디로 생활임금도 안 되는 부분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청년들, 또 전적으로 자신이 100%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300여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그 사업장에서 수익이나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도저히 올려줄 수 없다면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고실업이나 또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요. 그런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고 그렇기에라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정부가 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조해주는 부분은 이거는 그야말로 낭비되지 않는 모랄 해저드가 전혀 없는 돈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들 또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해야 되는 생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로 근로장려 이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역근로장려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로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태로 성장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마디로 최저임금 미달되는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낮은 소득을 받는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모습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